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회 2020년도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역은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이 되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 조사론 첫 번째 문제 26번을 보시면 26번에 보시면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거든. 자, 조사 설계, 조사를 위한 어떤 각본을 짠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대상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대표 영역만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초안이 짜져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나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이며 그 대상의 전체냐 아니면 일부 대표 집단만 할 것이냐, 표집, 자료 분석 절차나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문제의 의의. 연구 문제의 의의는 조사 설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죠. 연구 문제는 이에 대한 연구자가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란 단어에 포함되지. 넣으면 좋지만 반드시 앞에 초안, 서론처럼 써놓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 설계의 본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주요 변수의 개념 정의, 또 측정마 다 좋습니다만 이 중에 반드시란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7번입니다. 영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결론이 나올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 연구 등 연구를 하게 되면 두 변수 간의 관계에는 서로 하나의 변수가 변하게 되면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바로 그것을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적 타당도의 3대 추론 요건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험 연구의 3대 추론 요건에는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경쟁가설 배제, 그래서 3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공변성이기 때문에 보통 연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두 변인 간에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관계가 있다는 공변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론이 나왔으면 공변성에 의해서 그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변인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설에는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우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설이 맞으면 연구 결론이 틀렸기 때문에 영가설은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 가설이 틀렸다면 연구 결론이 맞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가설은 기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영가설이 개발 틀려서 버려지기. 그래서 이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영가설의 기각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왜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 전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구 결론으로서 보통 이것을 가설로 한 것이 대체 가설입니다. 대체 가설. 변수 간의 관계 없음이 검증된 가설이다.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고 전제하고 설정한 가설 영가설인데 검증이란 단어, 검증된 가설은 아닙니다. 검증이란 단어가 틀린 겁니다.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연구 결론을 가설로 대체한 대체 가설입니다. 영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연구 가설이다? 아니죠. 연구 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영가설이 되게, 이건 말장난해 놨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다. 변수 간의 관계가, 변수 간에,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저건 어쩌다가 나타난 거야. 다시 한번 검증해 볼까? 라고 우연임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걸 내가 확인해 줄게 라고 해서 설정한 가설이 영가설. 그래서 말장난을 검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앞뒤를 바꿔서 함정을 받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자료 수집 방법 무던히 많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자료 수집의 가장 영순위는 뭐니 해도 관찰법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질문법, 또는 뭐 직접 면대는 면접법 등등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면접법은 질문 내용을 구두 전달, 또 면접을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 전달을 합니다. 관찰법은 유형, 시기, 방법, 출원 정도에 따라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이 된다. 그다음에 비관여적 조사는 기존의 기록물이나 역사 자료 등을 분석하는, 보통 내용 분석법에서 연구자가 직접 관여함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비관여, 만약 관여를 하지 않아서 아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기법이라고 해서 비관여적 조사라고 합니다. 내용 분석법은 신문, 책, 일기 등의 답은 틀린 거지요. 누군가의 내용 분석법은 연구자가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연구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자료가 아니라 간접 자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이 변수라고 할 적에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는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변화가 되는 이런 변수는 종속변수, 결과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연구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개입이 되었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변수, 밖의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만들어지는 변수, 위생변수라고 하는 데 비해서 종속변수처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도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변수는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되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은 산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변수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두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매개변수와 똑같지만은 독립변수와는 무관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종속변수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하는 것은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정폭력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독립변수, 위생변수가 되는 것이고 여성의 우울증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종속변수, 결과변수, 내생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조절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독립변수 1번에 3번에 종속변수, 그다음에 이거 조절변수, 내생변수 있죠. 종속변수 있으니까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답은 2번 매개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후기 실증주의 과학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로 우리가 본 강의를 할 적에도 이렇게 철학적 접근으로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어서 잘 안 씁니다만, 연구나 조사의 유형을 보면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로 나누고 시간의 개념 활용을 가지고 흉적 연구와 종적 연구로 나누는 것처럼 연구 결과의 개량화 가능성을 가지고 또는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봅니다. 양적 연구는 경험주의적 연구, 실증주의적 연구라고 해서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주의적 접근을 가지고 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맞아요,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원칙, 일반화, 그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기 실증주의가 등장했어요. 후기 실증주의는 이전에 있는 실증주의가 좀 부족하다라는 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있는 실증주의는 누구가 봐도 과학적 연구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치게 탈가치적인 사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서운함을 보충한 것이 후기 실증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그래서 양적 연구, 실증주의적 접근은 연역법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에서 나온 이전 연구의 결론은 후발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반연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위해 연역적 접근인데 문제는 후기실증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후기실증주의도 연역법적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탈가치적 사실에만 치중한다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후기실증주의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지나치게 탈가치적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관찰 대상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과 무관하게 소위 우리가 실질적인 인간의 관리, 인간과 무관한 것을 다룰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실증주의나 후기실증주의는 잠정적,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인정합니다. 연역법적 접근이니까 연역법이란 것은 기존에 정립된 이론을 전제로 해서 하나하나의 다른 후발 연구나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석해가는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의존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실증주의나 후기 실증주의의 접근이 아니라 이건 토마스 쿤이 주장을 했던 소위 과학혁명의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죠. 여기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될 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조사로 옳은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라는 자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휴먼 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당연히 연구 윤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뒤에 볼 것도 연구자가 공개적으로 연구자를 드러내고야 신분을 쓰고 틀린 거지.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공개라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동의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이건 비윤리가 되겠어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연구를 할 적에 연구윤리에서는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하기 전에 알려주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알려주는 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그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로운 점까지도 이익도 미리 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요.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평가와 연계하여 연구를 할 적에는 성적평가와 하게 되면 조작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성적 또는 평정 이런 단어가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했다. 고지된 동의. 그래서 이익도 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고통도 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지된 동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유형은 자 여기 다음 연구상의 유형한 평가적, 기술적, 탐색적, 설명적, 척도의 다양한 연구를 이렇게 쭉 집어내셨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연구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주제는 만들어졌으나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사전 자료가 거의 없어서 연구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이때 이끌어가는 사전 예비조사, 파일로트 스터디를 우리는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관련 연구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했다.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은 바로 4번에 있는 탐색적 조사, 탐색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넘어갑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의 노노 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라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하고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자, 여기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 20명 집단은 실험 집단, 연구 집단이라는 것이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집단은 우리가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10주 두 집단 간 자원봉사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 그러면 무작위 할당을 했으니까 이것은 진실험 연구 또는 순수 실험 연구가 되겠고, 그중에 여기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 집단, 비교 집단에 대한 사후 검사 설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죠. 두 집단을 나누어서 단지 하나의 집단만 저희 독립변수인 그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지 않는다.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 효과를 제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지 않는 것도 무작위설 좋습니다.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이다. 보통 우리가 실험 연구는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구 집단과 통제 집단 또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은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거 없죠. 근데 통제 집단을 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 또는 준 실험 설계의 하나라고 할 때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설계나 유사 실험 설계 중에 시계열 설계나 그 중에 한 영역이라고 할 때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통제 집단을 20명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오류고 실제로 이 3번만 가지고 보더라도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을 실시한, 그리고 교육과는 조직으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여 사회조사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3번만 가지고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시가능 활용 여부를 가지고 특정 시점에 현상의 상태 연구를 하는 것은 횡단적 연구나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걸친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종단적 조사에는 패널 스터디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트렌드 스터디는 경향 분석도 있고, 또 코호트 스터디는 동시 경험 집단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단 연구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는 거죠. 일정 기간의 변화에 대해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배 집단 연구이다. 동년배 집단 연구이다. 패널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연구부터 마지막 연구, 첫 번째 조사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동일 집단을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정해놓은 시점까지 쫓아가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연구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호트 스터디는 그보다 동일 집단은 아니지만 동일 시기 집단, 불특정이지만 동일 시기 386세대, Z세대, X세대 이런 것처럼 특정 시기의 집단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도 특정 시대인들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나 추세 분석이나 경향 분석은 매 시점마다 조사의 대상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대학 신입생의 성적 인식의 변화, 성적 인식의 변화를 연구한다. 그러면 2020년에는 대찬 20년 대학 신입생을 가지고, 2025년도 대학 신입생을 가지고, 2085년에는 2085년 대학 신입생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 추이 분석, 추세 조사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군요. 조사 대상의 추적 관리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패널 연구이다. 함정은 여기다 봤군요. 패널 연구는 동일 집단을 끝까지, 왜냐하면 동일 집단이 이탈되지 않도록 계속 감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상의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경향 연구이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 자, 여기 함정 여기 있군요.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집단을,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패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그래도 1교시였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하겠습니다만 아주 교묘하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이론적 배경을 가야 된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법칙에 근거를 두고 두 변인 관계, 두 변인 사이의 관계로 내린 잠정적 결론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된다. 또는 기존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어야 된다. 변수 간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다. 변수 간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다. 그렇죠? 이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수변수 관계를 가지고 내리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가설 구성을 위해 연구 문제가 도출된다?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연구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그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거고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아니죠. 가설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기역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단일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입,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단일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입의 즉시 확인 또는 개입의 현장 확인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그 설계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개입을 할 때마다 그로 나타나는 종속 변인이 들쭉날쭉이라면 도대체 이 개입의 효과가 어떤 방향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어렵다. 효과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 기초선의 경향선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그렇죠. 여러 기초선을 가지고 하나의 개입 기법의 효과를 발휘할 때에 기초선이 들쭉날쭉하면 기초선의 경향선을 기초선과 기초선을 이은 경향선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선에서 개입 기간까지의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특히 단일사례 설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시각적 효과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선과 개입 기간 두 평균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이걸 평균 비교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개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니죠. 이 단일사례 설계는 개입 효과의 즉시 확인,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인 것이지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효과 유무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다.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에 의한 영향력을 말하자면 독립 변인의 존재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변화, 즉 종속 변수가 진정 독립 변인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주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적 타당, 우연한 사건은 보통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전 점수가 매우 높은 집단을 선정하면 내적 타당도를 제외한다. 자, 이로 인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키는 것은 통계적 효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을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나 강의를 할 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게 낮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번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호남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남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믹서시켜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믹스트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다. 자, 이것은 말로 하면 길게 좀 닫아보시고 설계 유형은 호남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은 병합, 설명, 구축, 실험이 있다. 실험이 있다. 여기 실험과 같은 구축이나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호남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으로서는 삼각화 기법이나 또는 내재화 기법, 설명적 기법은 가능합니다. 설명적 기법 또는 탐색적 기법,
정형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들 수 있으나 이런 구축이나 실험은 양적 연구에 사용을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 설계의 질적 자료를 단순히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교묘했었군요. 각각의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서로 확정되는지, 양적 연구로 나는 양적 방법으로 썼던 결과가 질적 연구로도 맞으면 확인할 수 있는지, 질적 연구의 결과를 양적 연구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사용한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발견된 연구 주제를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탐구하기도 한다. 4번, 5번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가장 설명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2번. 이건 명확한 거죠. 명확한. 삼각화 기법, 내재화 기법, 또 그러면 설명적 기법, 탐색적 기법,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구축이나 실험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계량화할 수 없고 또 연구마다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은 귀납적 방법을 쓰게 되는데,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구 하나하나를 이끌어가되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에 또는 결론의 일반화를 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기 때문에 귀납적 접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또는 기능 인력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그 연구의 옳고 틀림을 판정하는 소위 평정자의 역할로 가기 때문에 소위 내재자, 소위 내적, 임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점으로 연구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해서 임익적 접근, 내부자 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인데 보면은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참여자의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 용이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 용이하다는 것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반화가 가능한 것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선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통찰력, 상황적 맥락, 심층적 이런 것은 전부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데 바로 1번을 함정으로 하되 답은 일반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4번으로 답을 설정을 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 그게 미술이든 기록물이든 아니면 유적, 유물이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내용 분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아니면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연구, 역사 유물이든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소위 비관여적 접근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역사적 분석에 아주 유리한,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가 왕조실록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상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이미 그 자료는 고정된 고정자본처럼 존재하고 있으니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다당도 확보가 어렵다. 다당, 맞으면 유포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옳지 않은 것은 시계열 분석에 시계열 분석이 아주 용이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1번에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조사나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동질성을 가지고, 얼마나 동형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고,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정직성을 말합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했는가, 혹시 다른 것을 조사하고 온 것이 아닌가를 따지는 것을 타당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일관성, 정확성, 안정성, 동질성 등으로 설명합니다.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으려면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포괄성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항 곤란도는 50%일 때가 신뢰도가 정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빠졌군요. 검사, 재검사 방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 신뢰도, 또 문항 내 합치도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검사, 재검사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옳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은 답은 뭐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편향은 측정 후 체계적 오류와 관련,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오차나 오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틀린 거.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는 높아진다. 자, 이것은 4, 5번은 5번 자체만으로도 출제가 되는 거지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도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기도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전부 노트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A대학교는 전체 대학생 500명을 선정해요. 취업 욕구 조사를 하고자 한다.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단한 자료 수집 방법은. 옛날에는 이거 보면은 전화조사나 우편조사가 답이었지만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인터넷이죠. 인터넷. 또 있지만 온라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43번에 보시면 다음의 표집 방법은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 우리가 표집 연구에서는 표집 얼적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죠. 확률적 표집에는 체계적 표집, 계통적, 맞아요, 그 단순 무선 표집, 또 대개적 표집이나 계통적 표집, 또 층화 표집이나 유층 표집, 또 군지 표집이나 짐작 표집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비해서 비확률적 표집에는 우연적 표집, 또 의도적 표집, 또 그러면 할당 표집, 눈덩이식 표집이라는 또 누적 표집 등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대상을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이것은 바로 연구자가 어찌 보면 행정론으로 설명을 한다면 크리밍이 되겠습니다만 연구하기 쉬운 이런 대상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때 그 대상자를 뽑는 그 표집은 바로 의도적 표집, 의무적 표집, 답은 3번이 있군요. 의도적 표집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장애 유형, 등록 후 기간, 등록 연령, 건강 정도. 장애 유형은 겹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변수, 명목 변수 또는 서열 변수, 동감 변수, 비율 변수 등이 있을 적에 장애 유형은 이것은 명목 변수가 되겠죠. 답은 뭐 2번, 3번,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장애 등록 후 기간. 그냥 애매한 기간이 아니라 장애를 등록한 시점을 제로로 해서 그때부터 기간을 떼기 때문에 절대 0점이 존재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 변수가 되겠어요. 장애 등록 연령. 장애를 등록할 수 있는 연령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연령은 제로가 있고 여기 절대 비율 변수. 건강 정도. 건강이 좋냐 나쁘냐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열 변수가 되겠어요. 서열 변수. 그러면 2번, 3번, 5번 중에 두 번째 등록 후 기간 비율 변수 다 좋군요. 그다음에 장애 등록 연령 역시 비율 변수. 이 답은 2번과 5번으로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건강 정도는 서열 변수. 2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접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설문지 작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문지 또는 질문지를 만들 적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설문지에는 첫 번째 있잖아요.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그렇죠? 계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보일 때는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 질문들은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렇죠. 유사 질문들은 흐트러서 배치해야 됩니다.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설문지 뒷부분에 배치한다. 사적 영역에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목 측정을 위한 질문은 단일 차원적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한다. 단일 차원적 원칙을 지켜서 한다. 다음에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들은 가능한 서로 가깝게 배치한다. 아니죠. 여기 민감한 주제, 주관식 질문 또는 신뢰도 측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서로 가깝게 아니라 분리하여 배치해야 됩니다. 답은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을 보시면은 46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기준 또는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인 또는 구성 개념 타당도가 있습니다. 측정되는 개념이 속한 이론 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는 그 측정하는 개념이 그 구성 요소를 얼마나 상세하게 구별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소위 경험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구인 타당도 또는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액면 타당도는 논리적 타당도도 내용 타당도인 것이고, 여기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 이 두 가지는 기준 타당도의 내용입니다. 준거 타당도라고 하죠. 여기는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확률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확률 표집 말한 것처럼 모집단 구성 요소 모두의 표집 가능성,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데,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동간 표집, 그리고 비율 표집.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을 계통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집, 그리고 군지 표집은 집락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죠? 1년 번호를 매겨놓고 흐트른 다음에 무작위로 뽑는 방법입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모집단의 구성 요소의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하기 때문에 편향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 규모와 특성을 알 때 사용한, 자, 이것은 확률 표집입니다. 표본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 확률적 표집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구성할 때 변수명 또는 측정 방법, 해당 변수의 종류와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에 연결해 오는 것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 위생 변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 내생 변수, 그리고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절 변수가 되겠어요. 아르바이트의 경험, 이것은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 그다음에 또래 집단의 지지는 조절 변수. 삶의 만족도, 다 이건 틀렸고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집중 경향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산술 평균,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한 종류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죠.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또는 24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택배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 아르바이트도 있고, 많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에 대한 평균이라고도 의미가 없고, 여기에는 그중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주된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주된 아르바이트로 했느냐라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것은 집중경향치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아르바이트가 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빈치가 되겠어요. 최빈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딩 왜곡은, 해석에 대한 왜곡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듯이 코딩, 해석에 대한 것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해석자, 코딩 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되겠어요. 익명의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자기 신분을 감출 수가 있으니까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편견 없는 단어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척도 구성 과정에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척도 구성 과정에서 좋습니다. 비관여적 관찰은 비관여적 관찰 또는 익명의 응답과 똑같이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현상학, 참여 행동 연구, 근거 이론, 생애사 이런 것은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늙어간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뭐 어떤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표현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주의적,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적 접근아니겠습니까? 참여 행동 연구, 이혼 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례를 심층적으로 하는 것은 참여 행동이 아니라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연결이 잘못됐군요.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죠. 지속적 비교 기법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다. 그렇죠? 현실에 기반해서 이 이론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생애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삶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그것을 충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가슴 아픈 우리의 민족의 애완사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거죠. 아, 여기 나와 있군요. 어떤 니은번이 들어가 다 틀린 거죠. 니은번.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뭐 기억번, 디귿번, 니을번. 기억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여 행동 연구가 아니라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했던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사회복지 조사랑 지출문제 25개 문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함정이 제법 있었다. 그래서 이 난이도는 약 60% 정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교육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개수를 빌려오는 일은 없었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